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지하철 8호선 천호역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 46분입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이 평화상도 있고 경제학상, 문학상,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모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은 1901년 최초로 시상을 했고요. 현재까지 2023년까지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 평화상을 시상을 해왔는데요. 역대 개인이 수상한 게 107명이고 단체가 수상한 게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대 1901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개인 수상자 104명, 단체 수상자 27개 단체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개인이나 단체 위주로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여를 했던 분을 대상으로 노벨 평화상이 시상이 돼 왔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마지막 노벨상 수상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2000년 말에 수상하신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분들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굴까요? 1901년 스위스 출신의 앙리 뒤낭 국제 적십자사를 창립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협약을 주도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공동 수상자가 계시는데요. 프랑스 제3공화국의 파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파시, 그분은 국제평화연맹을 창설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두 분이 190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서 노벨 평화상 시상 이후 최초 수상자가 바로 스위스 출신의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하시고 스위스 제네바 협약을 주도하신 공적을 인정받아서 앙리 뒤낭이 받으셨고요. 공동 수상자가 프랑스 제3공화국의 파시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국제평화연맹을 창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이 1901년에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6년으로 가서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받으셨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총 4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다음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상 4분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부통령 중에는 엘 고어 부통령께서 퇴임 후에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수상하신 분이 1906년에 수상하신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인데요. 그분은 왜 받으셨냐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발생이 됐고, 일본의 도쿠 하이헤치로 제독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경멸시켜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것의 강화 조약, 종전 조약을 중재하셨던 인물이 바로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포츠머드라는 해안 도시에서 강화 조약을 조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죠.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 포츠머스 조약. 그것을 중재하신 분이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츠머스 강화 조약 중재로 러일 전쟁을 종식시켰다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듬해인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그 다음이 1919년에 받으신 분이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인데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됐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인 1919년에 우리로 치면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죠. 1919년에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제28대 대통령 민주당 소속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 창설에 큰 역할을 하셨다 해서 우드로 윌슨이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지만 미국은 그곳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려고 전국 순회 연설을 했었어. 의회에서는 반대해서 국제연맹에 가입을 못했지만 국민들을 직접 설득해 가지고 의회 분위기를 반전시켜 볼 목적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임기 8년 중에 후반기 1년 반 정도는 거의 반신불수 비슷하게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마지막 임기 1년 반 정도를 수행하신 분이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1919년에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지만 정작 미국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의회 비준에 실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52년으로 와서 누가 받으셨냐면 바로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인데요. 1952년에는 프랑스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에 의료 지원을 하신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프랑스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죠. 아프리카의 그러한 가난한 국가들에게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신 공로를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953년에 받으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조지 마셜 미국의 전 국무장관입니다. 조지 마셜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1953년에 수상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분이죠. 1947년 당시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하셨던 분이 조지 마셜인데요. 자, 그 해리 트루만 33대 대통령과 조지 마셜 국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 지역은 폐허가 돼버렸죠. 그 폐허, 모든 게 다 붕괴돼버리는 파괴된 그 서유럽 그 경제 상황에서 가난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비집고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싹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미 소련과 동유럽은 공산화가 된 상황이고 이제 서유럽마저도 2차 세계대전의 폐허, 파괴된 상황에서 가난한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가난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실행 계획을 발표한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이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이든 다 미국이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서유럽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어느 지역이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른바 1947년에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명칭을 따서 트루만 독트린이라 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마스터 플랜이 국무장관 조지 마셜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된 서유럽을 부흥시키겠다. 서유럽 부흥 계획인 거죠.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이 바로 트루만 독트린 그리고 마셜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3년 초에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죠. 1953년 초에 그 전에 이제 물러나신 분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고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새로 53년 초에 취임하신 분이 공화당 소속의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초에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상황에서 전직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1953년에 그 서유럽 부흥 계획을 지원하는데 큰 공헌, 기여를 했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즉 1953년에 전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서유럽 부흥에 서유럽 복구에 큰 기여를 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1964년에 그 유명한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맞은편에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약 20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그 유명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흑인이 백인과 차별받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러한 나라가 실현되기를 꿈꾼다. 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인데요. 흑인이 백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흑인이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타고 흑인이 백인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흑인이 백인과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지 않은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는 그러한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 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I have a dream인데요. 그게 1963년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64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민권운동가인데요. 그분이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3대 명연설은 1863년 11월 19일에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연설이라는 것, 즉 게티스버그 연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던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2004년 7월 27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존 캐리 후보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는 그러한 전당대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던 분이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 일리노이주의 주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아직 연방 상원 의원이 당선되기도 전이고 대통령도 되기 전이죠. 대통령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보다 4년 앞선 2004년 7월 27일에는 버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의 주상원 의원이었었고 아직 연방 상원 의원에는 당선도 되기도 전이고 더더욱 대통령은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요. 여하튼 그 2004년 7월 27일에 보스턴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존 캐리를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 날인데요. 그때 기조 연설자가 정치 신인이었던 일리노이주의 주상원 의원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그 연설의 요지는 버락 오바마 자신의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하인으로 이렇게 서빙하는 그러한 어려운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케냐에서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으로 와가지고 공부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국 하와이에서 출생해가지고 기회의 땅 아메리카 미국에서 성장을 했고 이제 꿈을 이뤄가고 있다. 기회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국가 미국, 그러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민주당,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존 캐리에게 표를 달라, 그런 취지의 연설이죠. 그래서 그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세 번째입니다. 2004년 7월 27일에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 연설입니다. 자, 여하튼 1964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운동 신장에 혁혁한 기여를 한 걸로 인정받아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에는 바로 1971년에는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1년 앞선 1970년에 그 당시에 서독과 동독이 구분되어 있던 시대에 서독의 총리였는데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독은 자유진영이고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은 공산진영이었는데요. 그동안 2차 세계대전 후에 계속 동유럽과 서구권이 서로 극심한 분쟁,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화해를 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분이 1970년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970년 12월 7일에 공산국가였던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자, 여기 올림픽 파크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기온은 현재 31도 정도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북쪽변에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대한민국의 태극기, 그 왼쪽에 미국의 성주기, 그 왼쪽에 중국의 오성 홍기, 그 왼쪽에 일본의 일장기가 걸려 있는데요. 서울 올림픽 파크텔의 모습입니다. 한 20층 정도 되는 호텔인데요. 올림픽공원 바로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21분째 촬영하고 있는데 8시 6분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 12월 7일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공산국가였던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게토 봉기 지역이라는 그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거의 600만 명을 학살을 했다라는 홀로코스트, 다 잘 아실 겁니다. 무려 유대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게 이른바 홀로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자행했던 그 비극인데요. 그래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1970년 12월 7일 공산국가였던 폴란드 바르샤바에 방문해서 유대인 학살, 유대인들이 봉기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침략해 왔을 때 유대인들이 봉기했던, 들고 일어났던, 항거했던 그 장소에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헌화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꽃을 바치는 헌화 과정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갑자기 돌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 학살 당하신 그분들의 홀령이 깃들어 있는 그 게토 봉기 지역 그 학살 위령탑에서 갑자기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헌화, 꽃을 바치던 과정에서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도 양복을 입은 그 복장으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독의 그 현직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겁니다. 즉 서독 그 빌리 브란트 그 총리 자신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이었던 나치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즈죠. 나치의 수괴였던 아돌프 히틀러의 그 탄압에 못 견디고 그 빌리 브란트 스스로도 젊은 시절에 노르웨이 지역으로 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리 브란트는 나치 히틀러 이쪽을 싫어했던 인물이었는데요. 나중에 빌리 브란트는 베를린 시장도 하고 나중에 서독의 총리까지 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자신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그 독재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노르웨이 쪽으로 망명까지 했던 그런 신분인데 동병상련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되신 유대인들의 혼백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폴란드 바르샤바 그 게토 봉기 지역 그 기념탑에서 헌화하는 과정에서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겁니다. 사죄. 즉 서독의 전신인 독일이죠. 서독의 전신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직 서독 총리로서 깊은 사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다라는 의미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 세계 언론은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고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바르샤바 무릎 꿇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구나.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들이 추축국이지 않습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인데요. 일본은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지 않고 이번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도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서 우길기를 막 이렇게 휘날리고 2차 세계대전의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을 시켰던 일본이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그 태평양 전쟁의 상징인 우길기를 이번 파리올림픽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막 휘날리고 이런 거 보면 진정성 있는 사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독일, 같은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대해서 인사하는 게 있죠. 하일 히틀러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도 불법이죠. 독일에서는 하일 히틀러라는 게 히틀러 만세란 뜻이죠. 히틀러 만세.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 정도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것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1970년 12월 7일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니까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야, 서독은 정말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동유럽은 서독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이제 서독은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분은 1970년 12월 7일에 그게 있었는데요. 자, 올림픽 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 올림픽 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그분이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 무릎 꿇기를 하셨고, 이듬해인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이듬해인 1972년 9월 5일에 그 당시에 미넨 올림픽, 제20회 미넨 올림픽일 겁니다. 제20회 미넨 올림픽이었던 1972년 9월 5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의 그 선수촌을 습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사망, 테러범 5명 사망, 미넨 경찰 1명 사망, 그래서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던 게 1972년 9월 5일 미넨 올림픽 대참사인데요. 그때 총리도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시절입니다. 자, 하여튼 이분이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서독의 총리 신분에서 동유럽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화해의 악수를 하자는 손을 내밀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1971년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1978년도에는 누가 노벨 평화상을 받냐면 1978년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초청으로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왔습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메릴랜드주 북서쪽에 있죠. 워싱턴 DC에서 북서쪽 97km 지점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백인 이스라엘 총리가 와가지고 중동 평화를 위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만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평화회담이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공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백인 이스라엘 총리가 197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회담을 중재했던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 가서야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그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1924년 10월 1일 생이니까 앞으로 56일 후인 2024년 10월 1일이면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이 100세입니다. 100세, 만 100세.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9년 전인 2015년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의 발병이 되셔서 지금 그 암세포가 뇌와 간에도 전이되신 상태여서 작년 2월부터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시고 지금 고향 조지아주에 자택에 가셔서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시면서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92일 후인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신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92일 후인 11월 5일에 있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커멀라 해리스 후보를 찍고 싶다라고 최근에 자신의 아드님께 말씀하셨고, 그분이 또 지미 카터의 손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미 카터의 손자가 최근 이틀 전에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생존해 있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자, 그분의 만수무강을 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평화회담을 주선하셨는데요. 그때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백인 총리는 197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그때는 받지 못했고 24년이 흐른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에는 누가 받았냐면 인도 출신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인도 출신의 수녀님이신데요. 사랑의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빈민 구호 활동으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신데요. 그분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983년에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공산국가 시절이었던, 동구권이 무너진 게, 공산화가 붕괴된 게 1989년 당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1983년이면 폴란드가 아직 공산국가 시절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레흐 바웬사가 1983년, 지금부터 41년 전이죠. 1983년 그 당시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라는 분이 그 자유연대 노조를 창립하고 인권운동에 기여하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1983년입니다. 그 다음이 1989년에는 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면요. 자, 중국의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죠. 달라이 라마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인 거죠. 우리로 치면 대통령, 이런 정신적 지도자, 최고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 티벳의 최고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바로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인도의 망명정부로 가 계시죠. 그 당시 받으실 때 1989년 당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는 티벳 국적이었는데도 인도 국적으로 받았습니다. 인도 국적으로. 그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지금도 인도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의 정치 지도자이시죠. 그분이 제14대 달라이 라마인데요. 그분은 1935년생이고 1940년 5살의 나이에 티벳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되셨고,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난 1944년에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1997년 당시 개봉된 영화 티벳에서의 7년, 영어로 7 Years in Tibet인데요. 자, 거기에 나오는 그 브래드 피트가 역할한 인물이 어떤 사람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 아이거를 1938년 7월에 인류 최초로 아이거 북쪽 벽을 통해서 등정에 성공한 분이 바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입니다. 하인리 하러.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독일의 히말라야 14자 중에 하나인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에 선발이 돼서 인도 쪽을 통해 가지고 난가 파르바트 등반에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고 하산하다가 그 당시에 인도 지역으로 하산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9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해발 8,126m의 난가 파르바트인데요. 자, 독일 원정대가 그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북벽 세계 최초 등정자인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와 함께 난가 파르바트 등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인도 쪽으로 하산을 하다가 그 당시 인도에서 영국군에게 체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 그 독일에 맞서 싸운 연합국의 주국가가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 군대가 독일의 원정대가 하산하고 있으니까 체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 수용소에서 5년 동안 생활하다 1944년에 탈출을 하죠. 그래서 티벳으로 가가지고 그 티벳으로 간 시기가 194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 즉 1951년까지 티벳에서 그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하죠. 스승.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를 1944년에 만났을 때는 달라이 라마 나이가 9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7년 후인 1951년에 달라이 라마와 헤어질 때는 16살이었죠. 달라이 라마가. 그러니까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달라이 라마 현재 연세가 89세입니다. 89세. 1935년생이니까 현재 89세이신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인도 망명정부에서 티벳에서 쫓겨나서 인도에서 망명정부에 수반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거고, 그분은 결국은 9살부터 16살까지 총 7년 동안 바로 알프스 3대 북벽의 세계 최초 등정자인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를 스승으로 모시고 7년 동안 티벳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949년에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국민당의 장제스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949년에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국을 완전히 적화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9년부터 중국 인민공화국인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51년에 중국이 북서쪽에 있는 티벳을 침공을 하죠. 티벳. 그래서 1951년부터는 이제 티벳은 중국의 편입이 돼버리죠. 물론 지금은 자치구로 있긴 하지만 중국 영토가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1951년부터 중국 영토가 된 티벳에서 14대 달라이 라마는 이제 계속 투쟁의 역사,
투쟁, 항쟁하는 그러한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도 티벳에 계속 있다가 그로부터 8년 후인 1959년에 아예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망명하자 해가지고 인도로 망명을 했죠. 망명할 때 나이가 1959년도니까 24살이죠. 1935년생인데 1959년에 인도로 망명을 했으니까 24살의 나이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959년 망명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1989년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티벳 망명 정부의 수반으로서 티벳의 부흥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바로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는 누가 받았냐면 바로 소련의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입니다.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두 가지가 있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자, 러시아어로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이라는 뜻이고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분이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소련의 그 공산화를 이제 종식시키고 이제 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서구 문명들과도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그러한 공적으로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5일까지 무려 22년 5개월 5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매일 저는 촬영할 때 천호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30분 남짓 걸어와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나무 데크에서 크루징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동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8시 28분입니다. 현재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 28분입니다. 현재 43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데크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동하겠습니다. 후텁지근합니다. 아까 천호역에서 출발할 때 기온이 31도였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낮 최고 36도,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여기 왔을 때는 34도. 그런데 오늘은 서울이 낮 최고는 34도, 현재는 31도 정도 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는 좀 기온이 덜 덥긴 한데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자,